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자령 정희승입니다. 이번에 들렸던 곡은 이제 패닉의 정류장을 들려드렸습니다. 정거장 마지막 시간이기도 해서 제가 일부러 이 노래를 골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오늘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코가 저번 시간에도 포함해서 홀쭉홀쭉거려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도공학 14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정거장 마지막 시간에 내용도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이때까지 1강부터 이제 지금까지 배우는 내용들 뭐 총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총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1강부터 2강까지 우리가 뭘 배웠냐면 철도 개론에 관련한 내용들을 배웠어요. 철도 개론. 자, 철도 개론에서는 뭐가 있었는지 설명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철도가 무엇인지를 배웠죠. 여객 화물운송 전용 차량이 레일 또는 일정한 가이드웨이에 유도되어 주행하는 육상 교통기관을 말하고요. 레일 침목 도상 및 부속품으로 구성한 궤도를 부설한 뒤 차량을 운행하여 일시에 대량의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육상교통기관을 우리는 철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철도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증기기관차를 제작해서 성공한 사람이 누군지를 잘 알아두셔야 되죠. 영국의 스티븐슨이라는 사람 알아두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철도가 개통이 된 때가 1899년이라는 거, 새마을호는 1969년이라는 거, 서울 지하철이 개통된 거는 1974년이라는 거, 그리고 경부 고속철도가 개통된 거는 2004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거에 대해서 배웠죠. 궤도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궤도의 구비 조건. 궤도의 구비 조건에는 뭐가 있었느냐? 일단 궤도에는 뭐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죠. 레일, 침목, 도상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 궤도의 구비 조건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열차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재료로 구성해야 되고요. 차량의 동료와 진동이 적고 승차감을 좋게 주행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되고요. 유지 보수가 용이하여야 하고 궤도 틀림이 적어야 된다는 게 바로 궤도의 구비 조건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철도 선로에 대해서 배웠죠. 철도 선로에서 선로가 무엇인가? 선로 같은 경우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인공 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우리는 선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궤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궤관 같은 경우에는 레일면에서 하방 14mm 점의 레일 두부 내측 간의 최단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궤관 같은 경우에는 1435mm라는 점, 여러분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궤도의 중심 간격에 대해서 배웠죠. 궤도의 중심 간격. 정거장 외에는 두 선의 선로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는 4m 이상, 3선 이상의 경우에는 인접하는 선로 중 하나는 4.3m 이상, 정거장 내에는 4.3m 이상, 선로 사이에 전차선로, 지지주 및 신호기 등을 설치 시 그만큼 확대한다는 점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특별히 이때 한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차량 단면에 최대 치수를 제한한 것으로 차량의 어떠한 부분도 이 한계에 저촉되는 일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그 이 한계가 뭐예요? 차량 한계죠? 차량 한계. 그리고 차량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궤도상의 일정한 공간을 설정하는 한계로서 건물과 모든 건조물은 이 한계를 침범할 수 없는 그 이 한계가 건축 한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건축 한계의 폭과 높이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겠죠. 건축 한계의 폭은 몇 미터예요? 3.6m죠. 높이는 5.15m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레일,
레일 같은 경우는 열차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레일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미터입니다. 킬로그램 퍼 미터입니다. 그래서 50kg 뉴턴의 레일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레일의 재질 같은 경우가 탄소 강레일이거든요. 그래서 탄소 강레일이기 때문에 탄소가 들어가겠고요. 또 다른 입자도 들어가요. 규소, 망간, 인, 유황이 들어간다는 점 연결해서 알아두시고, 정청 레일은 25m, 단청 레일은 10m에서 25m, 그리고 25m보다 크고 25m에서 200m 미만을 장청 레일이라고 그러고요. 200m 이상을 우리는 장대 레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레일의 내구연한입니다. 이 레일의 내구연한은 훼손, 부식, 마모 등의 3요인이 있고, 레일 피로 현상이 있으면 레일을 교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일의 수명은 궤도, 노반, 운전환경, 통과천수 등에 지배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직선부에는 20에서 30년, 해안에서는 12에서 16년, 터널 내에서는 5년에서 10년 정도를 주기로 두어서 바꿔줘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레일 하면 또 레일 이음매판이 있죠. 이 레일 이음매판의 구비 조건도 알아주셔야 되는데, 레일 이음매판의 구비 조건은 이음매 이외의 부분과 강도와 강성이 동일할 것,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와 철거가 용이할 것, 레일의 온도 신촉에 대하여 길이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 연직 하중뿐만 아니라 행압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가격이 저렴하고 보수에 편리할 것,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레일하면 또 레일 용접법이 있죠. 레일 용접법 3가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 가장 효율이 높은 용접법이 바로 전기 후라시버트 용접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가스 압접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알루미늄과 산화철의 분말을 혼합한 테르빗 용접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침묵에 대해서 배웠죠? 침묵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침묵 같은 경우에는요, 구비조건을 여러분들, 구비조건하고 이 침묵에 뭐가 있다라는 걸 잘 알아주셔야 되는데, 침묵의 구비조건을 한번 보시면, 레일과 견고한 체결에 적당하고 열차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탄성, 완충성, 내구성 등이 풍부해야 되고, 도상 저항이 크고 도상 다지기 작업에 편리한 치수여야 되고요. 취급이 용이하고 내구 연한이 길고 경제적이어야 한다는 게 바로 침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침묵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언급했었는데요. 철도설로 설명했을 때 두 가지 언급했던 것 중에 목침묵하고 피시침묵이 있는데, 목침묵의 특징을 우리가 배웠었죠. 목침묵의 특징이 뭐였어요? 탄성이 풍부하여 완충성이 크고 보수와 개간 작업에 용이하며 전기 절연도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목침묵이에요. 그럼 이러한 목침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부 처리 방법, 이것도 꼭 알아둬야 되는데, 이 방부 처리 방법 4가지를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베셀법, 로리법, 뉴핑법, 볼턴법. 아시겠죠? 그리고 침묵하면 또 PC 침묵이라고 있는데, 이 PC 침묵 같은 경우에는 기운열이 생기지 않다라는 좋은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운열이 생겨도 탄성한계 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 보수 비용이 절감되며 도상 저항이 크다라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무게가 무거워 취급이 어렵고 도상을 보수할 때 파괴되기 쉬우며 전기 절연이 목침묵에 비해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장소에 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PC 침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PC 침묵 같은 경우에는 연간 검사를 하는데, 그 연간 검사 주기가 본선은 두 번, 측선은 1번 정도 연간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고요. 도상에 대해서 우리가 또 넘어갔었죠. 도상 같은 경우는 뭐예요? 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을 우리가 알아주셔야 되는데, 도상의 목적으로서 레일 및 침묵 등에서 전달된 하중을 널리 노반에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침묵과 레일을 탄성적으로 지지하고 차량으로부터의 충격을 완화하고 궤도의 열화를 경감시킨다. 궤도의 파괴를 감소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상 중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콘크리트 도상이 있어요. 콘크리트 도상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결점이 있는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틀림 발생 시 보수 작업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결점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슬래브 궤도. 이거는 블럭식 직결 궤도의 결점을 개선한 신궤도 구조로서 궤도 슬래브와 상 콘크리트 및 이 사이의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슬래브 궤도다.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레일 버팀쇠. 이 레일 버팀쇠 같은 경우에는 곡선부에는 괴관 외측에 철제 또는 목재 지재를 부설하여 곡선 반경이 적으면 부설 간격을 적게 하여 많은 지재를 사용하고 곡선 반경이 크면 그 간격을 크게 하여 못으로 침목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일 버팀쇠입니다. 그래서 분기부엔 차량 충격이 심하므로 괴관 확보가 곤란하여 매 침목마다 강제의 경관 레일 버팀쇠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배웠냐? 분기기에서 배웠죠? 분기기는 그거잖아요. 열차 또는 차량의 한 궤도에서 타 궤도로 전이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궤도상의 설비를 분기기라 그러는데 이러한 분기기의 3요소 우리가 배웠죠. 일단은 포인트, 리드부, 크러싱부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을 우리는 대양이라 그러고요. 그 반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배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정의 조건, 포인트 정의 조건 이런 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정의의 표준으로서 본선 상호간에는 중요한 방향을 정의로 두고요. 단선의 상하 본선에서는 열차의 진입 방향을 우리는 정의로 둡니다. 그래서 본선과 측선에서는 본선의 방향을 정의로 두고요. 본선, 안전 측선, 상호간에는 안전 측선의 방향을 우리는 정의로 둡니다. 그리고 측선 상호간에서는 중요한 방향을 정의로 두고요. 탈선 포인트가 있는 선은 차량을 탈선시키는 방향을 정의로 둔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사각, 이제 분기기의 입사각에 대해서 배웠는데 분기기 입사각 같은 경우는 차량의 원활한 주행을 위해서 이제 입사각이 작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열차의 고속 운전 같은 경우에는 입사각을 작게끔 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크로싱의 종류 중에서 고정 크로싱 알아두셔야 되죠. 크로싱의 거의 대부분이 고정 크로싱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고정 크로싱 같은 경우에는 크로싱의 각부가 유연료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든지 간에 결선부를 통과해야 하므로 진동과 소음이 크고 승차 기분이 불쾌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중과 행압에 대해서 배웠죠. 윤중은 뭐예요? 수직력을 의미하고요. 행압은 수평력을 얘기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겨나는 게 뭐냐? 그 다음 생겨나는 게 탈선 개수. 탈선 개수가 얼마 범위 이상이 되면 탈선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 그런 것도 설명했고요. 켄트에 대해서 우리 배웠죠, 또. 켄트는 내측 레일보다 더 높게 부설하는 것을 켄트라고 하는데, 공식은 아시죠? C = 11.8 R분의 V제곱 마이너스 C 프라임. 이런 건 제가 안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켄트 부종량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켄트 부종량은 연해형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켄트 부종량은 100mm라는 점. 그리고 완화곡선에 대해서 배웠죠. 완화곡선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철도 차량이 직선에서 곡선으로 진입 시 혹은 그 반대로 곡선에서 직선으로 진행할 때 열차의 주행 방향이 급변하여 나타날 차량의 동료를 줄이기 위해서 직선과 원곡선 사이에
뭐를 삽입한다고요? 완화 곡선을 삽입한다라는 점. 여러분들 이런 거 까먹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랙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슬랙은 뭐예요? 궤관 확대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궤관 확대시키는 건데, 내측 레이를 궤관 내측으로 약간 확대시키는 것을 우리는 슬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슬랙은 30mm 이하로 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고요. 국철은 이제 곡선 방향이 600mm 이하, 지하철은 800mm 이하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도 차량과 관련해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철도 차량. 철도 차량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동력 전달 방식. 동력 전달 방식이 있었죠. 먼저 기어식이 있었고요. 기어식이 뭐가 있었어요? 기동 및 변속 시 쇼크가 크고 총괄 제어가 곤란하여 중년 운영이나 편성 운전에 적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던 게 기어식이었고요. 액체식. 액체식은 전기식에 비해서 차량 중량이 가볍고 제작비가 저렴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전기식은 견인 전동기, 트랙션 모터에 공급하여 동륜을 구동하는 방식이고요. 차량의 중량이 무겁고 제작비도 고가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전기식이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기계식은 틀렸어요. 기어식, 액체식, 전기식은 동력 전달 방식이다. 이런 것들은 문제에도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까 탈선계수 설명했었죠? 탈선계수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동력 분산식.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쓰이는 전동차가 동력 분산식인데, 그렇다면 이 동력 분산식의 장점은 뭔가? 우리가 배웠었죠.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높은 가속도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축중을 분산할 수 있고 전기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러한 장점은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배웠고요. 그 다음 챕터로 우리가 뭐 배웠냐? 신호 및 전기 설비에 대해서 배웠어요. 신호 및 전기 설비. 자, 운전 보안 장치가 있었고, 연동 장치가 있었고, 폐색 장치가 있었는데, 우리가 제일 잘 봐두셔야 될 것은 상치 신호기입니다. 이 상치 신호기 같은 경우는 철도 관련법에 보시면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도 그렇고 도시철도 운전 규칙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치 신호기나 상설 신호기냐는 거의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비슷한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다면 주신호기부터 먼저 볼게요. 주신호기에는 뭐가 있냐면 정거장의 진입 가부를 지시하는 장내 신호기가 있고요. 출발 신호기, 폐색 신호기, 유도 신호기, 그리고 특별히 방호를 요하는 지점을 통과하는 열차에 대해서 신호기 내방으로의 진입 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인 발음 조심 엄호 신호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판 신호기, 이렇게 해서 주신호기가 있고요. 종속 신호기는 뭐가? 주신호기의 인식거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바깥쪽에 설치하는 것을 종속 신호기라 그러는데, 이러한 종속 신호기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먼저 주신호기의 신호 현시 상태를 예고하는 원방 신호기, 그리고 기계 연동 장치의 완목식 출발 신호기에 종속하여 장내 신호기의 하위에 설치하는 신호기로서 통과 신호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계 신호기가 있다는 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전 연동장치 해가지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라 그랬죠. 조사 쇠정이 뭐였어요? 정자 취급소를 달리하는 정자 상호간에 붙인 연쇄를 조사 쇠정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선로 전환기를 포함하는 궤도회로 내에 열차가 있을 때
이 열차에 의하여 선로 전환기가 전환되지 않도록 세정하는 것을 뭐라고? 철사 세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로 전환기를 포함하는 궤도 회로를 통과할 때까지 열차에 의해서 선로 전환기를 전환할 수 없도록 세정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진로 세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호기가 진행을 현시하고 있어 신호기 외방 일정 구간에 열차가 진입하였을 때 상당 기간을 경과할 때까지는 열차에 의해 그 진로의 선로 전환기 등을 전환하지 못하도록 쇄정하는 것을 접근 쇄정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신호기 또는 입판 표지에 일단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한 다음 일정 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진로 내의 선로 전환기가 전환되지 않도록 각각 세정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류 세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폐색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폐색 방식. 폐색 방식은 그거잖아요. 한 개 구간에 두 개 열차 이상을 놔두면 안 된다. 운전하면 안 된다. 이런 게 폐색 방식인데, 이 폐색 방식의 종류로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단선 구간에는 통표 폐색식을, 복선 구간에는 차례 신호 폐색식을, 단선이든 복선이든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폐색식을 연동 폐색식, 자동 폐색식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배웠던 게 뭐다? 전기철도 개론. 전기철도 개론. 이 전기철도 개론은 전철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했죠. 뭐가 있었어요? 수송력 증강, 에너지 효율의 증대, 수송원가 절감, 친환경적이고 지역 균형 발전이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급전 개통의 구성 시 고려할 요소 4가지 꼭 알아두세요. 전압 강화, 사고 시의 구분, 보호 계전기의 보호 범위, 가선 범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급전 개통의 분리 4가지 알아두세요. 급전별 분리, 본선 간의 분리, 본선과 측선의 분리, 차량 기지와 본선과의 분리, 이런 거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직류 변전 개통에서 정류 포스트 꼭 알아두세요. 급전 구간의 레일과 대지 간의 누설 전류 경감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우리는 정류 포스트라고 그랬고요. 교류 변전 개통에서 급전 구분소, 보조 급전 구분소 뜻 꼭 알아두세요. 급전 구분소는 급전 개통을 구분하고 연장 급전 등을 하기 위해서 개폐 장치와 단건 변압기 등을 설치하는 곳이었고요. 보조 급전 구분소는 정전 구간 단축을 위해서 연장 급전을 위해 개폐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우리는 보조 급전 구분소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전기철도 구조물의 종류로서 지선의 종류를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지선의 종류는 단지선, 부형지선, 2단지선, 수평지선, 궁형지선이라는 거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3강에서는 정거장에서 배웠는데, 정거장 첫 번째 시간에서 정거장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죠. 정거장 정의에 대해서 배웠고요. 정거장 범위와 정거장의 구분. 정거장에는 뭐가 있었어요? 역하고 신호장하고 조차장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고요. 그 정거장의 위치,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거장의 위치 알아두셔야 됐다 했죠. 가능한 수평이고 직선이며 정거장에 인접하여 급곡선 급기울기가 없어야 한다. 도착 시에는 상기울기, 출발 시에는 하기울기가 좋다. 정거장 거리는 일반적으로 4에서 8km, 대도시 전철역은 1에서 2km로 한다. 그리고 장래 확장 및 개량이 용이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소요 면적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선 원칙, 여러분들 배선 원칙 알아두셔야 되는데, 본선과 본선의 평면 교차는 피하여야 하고요. 본선상에 설치하는 분기기는
최소한으로 하고 본선 횡단을 적게 하여야 하고요. 통과 열차가 통과하는 본선은 직선 또는 반경이 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로 기울기. 선로 기울기로서 차량을 유치하지 않는 측선은 35포밀까지 할 수 있다는 특징 알아두시고, 궤도 중심 간격. 정거장 안에 나란히 설치하는 궤도 중심 간격은 4.3m 이상, 정거장 외에는 4m 이상 알아두시고요. 또 우리가 또 배선 방식에 있어서 종단역 배선이 있고 분기역 배선이 있고 중간역 배선이 있었다고 그랬죠. 배선 방식에서 먼저 종단역 배선 같은 경우에는 관통식이 있었어요. 이 관통식과 두단식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 이 관통식은 뭐가 있었어요? 관통식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설치해야 되고 어디다 필요하다 하였어요? 착발 본선이 정거장을 관통하는 것으로 건조물은 선로 측면에 설치하고요. 여객 화물열차에 시종착하는 종단역에는 객차 유치선의 선군 및 화차 분별선의 선군을 설치하고요. 일부 객차 증결 해방을 위한 유치선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점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두단식 배선 같은 경우에는 뭐 할 때 유리하냐? 시내 중심부의 반복 운전의 경우 유리하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역 배선. 뭐가 있었어요? 일반 여객 승환에는 방향별이 유리하다. 그 방향별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고, 중간역 배선에서는 제가 그림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섬식이 있고요, 상대식이 있다.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1강부터 13강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정거장 설비부터는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딱 훑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승강장 설계 시의 고려사항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길이는 최장 열차보다 10에서 20m 정도 길게 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폭언은 여객 열차의 승강 인원에 의해 결정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높이는 용도에 의해 결정해야 하고요. 전철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승강장 기둥은 연단에서 1m 이상, 아니니 말고 빨리 비키라. 1m 이상. 그 외 시설물은 1.5m 이상으로 합니다. 알아두시고요. 또 객차 조차장인데, 이 객차 조차장 같은 경우에는요, 차량의 세척 및 청소, 수선과 보급 등 열차의 안전 운행 및 경제적 운영을 위한 차량의 편성을 증감하는 등 열차 운행의 근본적인 기지를 객차 조차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객차 조차장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제 객차 조차장과 여객역과의 거리는 공차, 그러니까 빈차라고도 하죠. 배송의 경우 원거리 열차는 10km, 근거리 열차는 5km 이내여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차 조사 방식 중에서 화체 분해 작업 방식 중에서 4가지가 있는데, 돌방 입판, 포링 입판, 중력 입판, 펌프 입판이 있어요. 그 중에서 돌방 입판을 볼게요. 평면 조차장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별도의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 없는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돌방 입판을 쓴다라고 그럽니다. 알아두시고요.
화차 주차장의 성분 중에서 도착선, 출발선, 분별선, 인상선, 수수선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출발선은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느냐? 차량의 제동기 시험, 제동관 연결, 견인기관차 연결 등 제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는 출발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선의 기본 원칙 중에서 요 내용은 꼭 기억해 두세요. 대양 분기기와 본선상 분기기는 가능한 피해야 합니다. 배양 분기기로 한다고 오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피해야 한다 라는 내용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태까지 이제 철도공학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4시간 동안 고생을 많으셨고요. 어제는 이제 휴무일이라서 자체적으로 쉬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강의 끝나고 바로 저는 또 이사한 다음에 다시 이제 철도 운전법이랑 이제 운전이론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양대학교 피어 튜터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기 철도 운전법 같은 경우는 여기 아프리카 TV 이제 생방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제 마음대로입니다. 역시나 시간은 제 마음대로 할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이제 다시 보기로 여러분들 다시 보기라든지 아니면 제가 튜터링 해가지고 괄호 열고 이제 철도 운전법 거기 게시판 들어가시면 여러분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듣고 싶은 때 들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어차피 채팅창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자, 저도 이제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개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 여러분들 경상도 말로 욕박십니다.